안녕하세요. 동공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두 번에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볼게요. 제목은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가치 투자자로 거듭나다 라는 내용입니다. 작가는 가이 스파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책은 2014년도에 발간이 됐고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발간이 됐고요. 이 책은 저는 재밌게 봤어요.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고 하면 어떤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 뭐 투자법 이런 거를 배웠을 것 같고, 이 식사하는 비용이 엄청 크잖아요. 그쵸? 이것의 비용을 이제 어느 누군가는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고가의 돈을 받아서 되느냐, 뭐 이런 비판적인 말도 많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점심 식사 한 끼 가지고 정말 엄청난 내용들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을까?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예상을 많이 깼어요.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점심 식사 얘기는 후반 좀 중반 이후에 조금 다뤄요. 많이도 아니고 그냥 조금 다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요, 우리가 어떤 그런 좀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학벌이 좋은 사람이고 정통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실패담으로 시작을 하고 상당히 후회하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성공을 못하고 반성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해요. 버핏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다 시작하면서 버핏을 만나면서 식사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라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고요. 이 사람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투자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그런 책이에요. 놀랍죠? 이게 어떻게 투자해라 라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투자 전문가가 아니어서 혹시 이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도 좀 했었는데, 마지막 장까지 중요한 내용을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봐 주시고요. 전 두 번 정도면 아마 리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은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17년 동안의 펀드를 운용했고요. 시장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 경제 위기도 겪고 탁월한 실적으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을 열렬하게 추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방법을 복제하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은 현재 영국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예요. 영국 총리의 캐머런 총리랑 함께 학교를 다녔어요. 옥스퍼드대를 다녔고요.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다녔고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을 거쳐 지금은 자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강점은 본인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오픈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왔는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요, 월스트리트의 악의 소굴이라는 그런 안 좋은 회사를 들어가요. 그 회사의 이름은 DH 블레어라고 합니다. DH 블레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런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이 정도의 그런 회사를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많이 말렸다고 해요. 왜 너는 이런 이름도 없고 이런 곳을 가려고 하냐. 근데 이 친구는 막 새로이 도전하고 싶었고 자기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거를 결정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했다는 거죠. 저 이런 적 있었거든요. 그냥 다 잘할 것 같고 나는 뭐 해도 성공할 것 같고 이런 적이 있죠. 이 친구가 이런 마음으로 이 회사를 다 막는데도 본인이 찾아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딱 들어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알게 돼요. 이곳이 잘못된 곳이라는 걸. 그리고 사기를 치듯이 그런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안 좋은 행위를 합니다. 이제 알았는데 이 사람은 자존심이 못 나와요. 그걸 굉장히 이 사람이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버텨요. 1년인가 2년인가 버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DH 블레어를 떠나고 난 뒤에는요, 이 은행은 규정을 위반한 탓에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축소되었고요. 소매 증권 중개업을 영위하던 DH 블레어 앤드 컴퍼니는 98년도에 완전히 문을 닫았고요. 2000년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이 소매 증권 중개 회사와 임직원 15명이 증권 사기 혐의 173건으로 기소당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회사는 주가 조작과 불법 판매 전술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임원 4명이 증권 사기와 주가 공모에 대한 유죄가 인정을 받았고요. 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잘못된 회사에 이 사람이 들어왔던 거죠. 위험하죠. 이런 판단조차도 본인은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를 나와서 뭐합니까? 그렇죠? 나왔는데 이런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 이 사람이 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력이래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경력을 이루었는가인데, 완전히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이렇게 망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경력은 완전히 짓밟혔고, 사실 이제 중반 이후인데요, 취직을 못해요. 계속 다른 증권회사나 어떤 이런 투자 회사에다가 면접을 직접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취직을 못합니다. 와, 놀랍죠? 이런 사람이 아마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결국은 방황하게 되고 몰려나오게 된대요. 무섭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흔히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맞나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 안 돼? 뭐 이런 거. 뭐든 할 수 있어. 왜 안 돼? 맨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우리를 바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 회사에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느끼지 않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환경이 우리를 바꾼대요. 따라서 우리는 지극히 조심해서 올바른 환경을 선택하고 올바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어울려야 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을 쫓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저희 그 최근 직장에서 저도 이걸 느꼈는데, 왜 내가 바르게 잘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이 말이 진짜 초반에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좀 구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기분 좋은 얘기.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경제 분야에 훌륭한 교육을 받았죠.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는데 그 엘리트 교육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부분이 굉장히 통쾌합니다. 너무 그런 명문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게 다라고 하니까 더 바보가 돼 있더라는 거죠. 사회는 훨씬 다르고 현장이 훨씬 무섭고 다양한데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키워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책 리뷰한 것 중에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에도 그런 말이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내가 잘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꽉 막힌 생각, 1등만 해서 본인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나눠요. 결코 인류대학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교훈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존심 탓에 배움을 거부했던 사실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라는 걸 거부했던 사실을 돌아보면 우스우면서도 너무 슬프다. 반면에 버핏은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신을 계속 향상시킨 덕분에 크게 성공했다. 멍건은 이렇게 말했다. 버핏은 젊은 시절보다 70대와 80대의 여러모로 더 나아졌습니다. 누구든 계속 공부하면 놀라울 정도로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당시 나에게는 버핏이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나 옥스퍼드 같은 데에 다닐 때 워런 버핏이 와서 강연을 했대요. 근데 그때는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쫓아다녔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를 쫓아서 가느라고 그 강연장에 들어간 것이지, 예, 이 버핏의 말을 들으러 간 게 아니에요. 2번인가 이런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버핏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철저하게 본인한테는 이게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너무 슬프대요. 저는 이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놨거든요. 버핏은 젊은 시절보다 70대와 80대의 여러모로 더 나아졌습니다. 아, 저도 자꾸 저를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말을 자꾸 적는 것 같아요. 아, 나이가 많고 이런 건 없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저한테도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탁 붙여놨습니다. D.H. 블레어 입사는 내 인생에서 최악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선물이기도 했다. 굴욕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류 대학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D.H. 블레이어는 내가 경력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직장이었다. 이렇게 또 판을 뒤집네요. 그쵸? 앞쪽에 지금 이게 50페이지까지인데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불만과 고통당했던 걸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온갖 잘못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에 있었을까요? 현재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가 최고의 투자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 책이 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은 도망을 나오고요. 워런 버핏도 이곳에 있지 않아요. 굉장히 멀리 조용히 차분하게 본인만의 주관으로 이런 투자, 가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늘리려고 진실을 왜곡하고 고객을 섬기는 대신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을 바로 가까이서 보았다. 네, 월스트리트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많이 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계속 못했어요. 못하고 있는데 어떤 공부를 하면서 각 회사의 그런 사업 계획서 같은 것을 쭉 받아서 보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도 더 높게 강도 높게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사업 보고서를 읽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인터넷은 없었는데 그걸 전화해서 사업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준대요. 근데 그걸 딱 꺼내서 읽는데 그 사람이 좀 놀랍니다. 내가 D.H. 블레어에서 검토한 수많은 기업의 사업 계획서에는 오로지 하키 스틱처럼 실적이 급상승하는 그래프만 들어있었다. 그러나 버크셔 사업 보고서는요, 표지가 평범하고 핵심 요소를 솔직하게 설명했으며 홍보성 글이 없었고요. 버핏의 주주 서한은 이해하기 쉬웠대요. 그리고 버크셔 주당 순 자산 가치의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표도 들어 있었다. 이는 순수한 정보여서 통계나 예쁜 그림으로 포장하여 진실을 호도하려는 다른 보고서들과는 전혀 달랐다. 와, 깔끔하네요. 그쵸? 핵심만 정확히 잘 잡아준다는 거. 진실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버크셔의 과거 사업 보고서들을 거듭 읽으면서 워런 버핏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버핏처럼 행동하면 버핏이 내게 미소를 보내고 내가 버핏과 다르게 행동하면 버핏이 나를 외면하는 느낌이었다. 이는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 이미 진리를 터득한 인물을 나의 스승으로 삼은 것이다. 이 정도로 해야 되나. 제가 그때 그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책에서 멘토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한가하게 커피숍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내가 버핏이라고 적극적으로 상상을 했다. 나는 버핏이 내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상상했다. 로빈스는 이것이 우리의 영웅을 모델로 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핵심은 영웅을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로빈슨이 가르쳐준 관련 법칙이 일치와 거울 반응인데 행동은 물론 숨쉬는 방법까지 정밀하게 흉내내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방법을 내 경험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생각은 물론 감정까지도 담기 시작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방 능력은 인류의 진화를 이끌어낸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보라. 모방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면 우리는 모방할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만 선택할 필요도 없다. 찰리 먼거는 사상이 훌륭했던 과거 인물을 모방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처럼 지금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인데요. 여기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건 어떤 훌륭한 거를 알아내는데 그 사람을 딱 만나서 뭘 얻어야지 라는 것보다는 이전에 미리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요. 아까 지금 똑같이 숨 쉴 정도까지 무슨 생각을 할까까지 똑같이 모방을 하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점심 식사 돈이 많이 올랐대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잠깐의 식사만으로 뭘 많이 얻지는 못하겠죠. 이분은 엄청 얻었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충분히 공부를 많이 그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이 지은이가 여러 모임을 이제 가서 배우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 워런 버핏하고 가까운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름은 미세스 B라는 사람이래요. 나이는 101살입니다. 와, 101살에 지금 엄청난 이 투자 가치를 하는 모임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래요. 버핏도 상당히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이 101살의 미세스 B는요. 그냥 그 주위에 갔는데 체구가 굉장히 작았대요. 작은 그녀는 카트를 몰고 있었는데 여전히 막을 수 없는 기세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녀를 존경하는 팬들한테 둘러싸였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이 사람이 기회를 잡아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엉뚱한 질문을 던져봤대요. 버핏은 당신이 카펫을 판다고 하던데요. 제게 좋은 가격에 줄 수 있나요? 저 이 질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우수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고 말을 걸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저는 좀 놀랐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하, 당신은 정말로 사려는 거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잡담이나 하자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와,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그 순간 나는 버핏이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항상 상상 사업에 전념했으며 철저하게 투명했다. 그녀는 95세에 잠시 은퇴했었으나 바로 복귀했다. 그녀의 좌우명은 싸게 팔고 사실대로 말하며 아무도 속이지 말아였다. 버핏이 나의 스승이듯이 그녀는 버핏의 스승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버핏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냈다. 나는 이제 내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스승으로 삼아야 할 사람을 파악하는 중이었다. 지금 한 명의 예시만 제가 지금 드렸거든요. 이 할머니 101세, 전 얼마나 남았나요? 저도 한 6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95세에 은퇴했다가 와 대단하죠. 건강 이상의 뭔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쵸? 이거는 건강관리라고 할 수 없어요. 싸게 팔고 사실대로 말하며 아무도 속이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하루 종일 한 4시간 정도 이것저것 연구를 많이 해요. 뭐가 필요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게 뭐고 어떻게 추구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뭘 얻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이런 대로 싸게 팔고 사실대로 말하고 아무도 속이지 말고 막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 내가 이걸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굉장히 사실 머리가 좀 복잡한데 반성이 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쵸? 예, 버핏의 스승인 미세스 B였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의 소용돌이라는 챕터의 제목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돈이 없죠. 그래서 도움을 받긴 해요. 집이 이제 아버지가 좀 투자를 해요. 펀드를 이제 시작할 수가 없죠. 이제 투자자를 못 모았으니까 취직도 못하고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결국은 이 아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전 재산인 것 같아요. 많은 양의 돈을 일단은 펀드로 시작하도록 용기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족의 돈과 고객의 돈을 합쳐서 펀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 펀드의 본인의 수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아까도 정직해야 되고, 그쵸? 고객을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되잖아요. 나는 내 재산의 거의 100%를 아쿠아 마린 펀드에 투자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요리한 음식을 실제로 먹고 있다. 이렇게 나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 재산도 다 잃고 고객의 재산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이 펀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 이익을 일치시키면 내가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이 펀드에만 집중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버핏을 의도적으로 본떴다. 그러니까 버핏도 처음에는 본인 돈도 투자하고 고객의 돈도 다 투자한 거예요. 내가 버핏으로부터 어렵게 배운 원칙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어. 예를 들면은 나는 버크셔 이전 투자조합의 보수 구조를 그대로 복제했어야 했다. 버핏은 연간 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 수익률이 6%를 초과하는 분의 4분의 1을 보수로 받았대요.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보수 구조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 고객과 펀드 매니저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었대요. 고객을 희생시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돈을 버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펀드 매니저는 잘 운영하지 못하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와, 대단하네요. 그쵸? 같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실패하면. 고객의 돈만 빼내고 싹 본인의 이득만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버핏이 대단합니다. 그쵸? 그것만큼 잘한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고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편지를 써요. 요즘 시대랑 굉장히 다르죠? 편지를 쓰는 일을 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긍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서 편지를 엄청나게 써요. 그게 저는 좀 놀라워요. 뭐 요즘 이메일도 안 하고 다 텍스트하고 다 문자 보내고 이러는데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너무 고맙게도 이 책의 버핏 주인공 한 명이 더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닛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버핏 못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2년 뒤에 나는 와튼 경영대학원생 아론 버드를 만났다. 그는 멋진 녀석이어서 곧바로 통하는 느낌이었으므로 그에게 인턴 자리를 제안했다. 그의 늦은 여름 아론은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투자가의 연례회의에 참석하러 시카고에 간다고 말했다. 나는 모니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아론의 말로는 그의 투자 수익률이 경이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함께 가기로 해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어떤 모니시라는 사람이 미국인이 아니고요. 그의 할아버지는 떠돌이 마술사였고 아버지는 성공만큼이나 실패도 많았던 사업가였고요. 1964년에 태어난 모니시는 뭄바이, 뉴델리, 두바이에서 자라 1980년대 미국에 왔을 때는 무일푼의 학생이었대요. 신용카드 대출 7만 달러와 퇴직연금 3만 달러로 트랜스테크라는 IT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 회사의 매출이 2천만 달러로 증가하자 그는 600만 달러에 매각했어요. 나와 마찬가지로 모니시도 로렌 스타인의 전기와 버크셔 주주 서한을 통해서 버핏과 가치 투자를 알게 되었다. 버핏에 깊이 매료된 그는 1999년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신문 기사에도 실적이 좋아서 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닛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식사를 버핏과 하잖아요. 버핏과 하게 된 게 이 모닛이라는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해요. 이 버핏하고 식사하는 비용이 얼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대 3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돈도 여유롭지 않았었고 가족도 있었고 애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유롭지 않았는데 이 모닛이라는 사람이 더 정말 통 크게 내가 그러면 7대 3으로 하자. 내가 그 이상의 돈이 만약 필요하다면 다 본인이 내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식사를 누구랑 할까요? 버핏? 모닛이? 이 주인공일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모닛의 모든 가족이 다 나오고요. 이 지은이의 모든 가족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하고 점심을 먹는데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 상상이 가세요?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 이 문화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이 대할 때 이 아이들을 대하는 버핏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울 만큼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닛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데요. 이 모닛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게 또 뒤편에 나와요. 아, 이런 사람을 만나줘야 되는데, 그쵸? 제가 이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힘듭니다. 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대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대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 부분을 한번 넘어갈게요. 버핏은 스스로 조용한 환경을 조성한 덕분에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대요. 제가 아까 월스트리트가 답이냐 라는데 답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금 그 말이 나옵니다.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이 버핏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다른 투자자들 하는 행동하고 달라요.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 차분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고요. 그는 광기 어린 대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오마하에 머물렀다.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요. 그 뉴욕에서부터는 오마하는 약간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고 아마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부 쪽은 아니고 동쪽에 치우쳐 있는 도시가 오마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가 너무 궁금했었어요. 놀라운 건 또 그의 전설적인 비서가 있대요. 데비 보사네크라는 사람은 30년 넘게 버크셔에 근무하면서 버핏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대요. 또 부럽죠. 그녀는 버핏이 평소에 휴대전화를 꺼놓으며 이메일 주소조차도 없다고 모니시와 내게 말해준 적도 있대요. 와우, 핸드폰을 꺼놓고 이메일 주소가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조용한 환경을 만들었네요. 버핏은 이렇게 적절한 필터를 이용해서 부적합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핏은 상냥하고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자신의 판단을 흐릴 위험이 있는 외부 제안은 주저없이 거절했고요. 투자를 제안하려고 만나자는 사람은 많지만 그는 거리낌 없이 거절할 때가 많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는 것보다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하는 편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재무제표만 보고 판단하는 쪽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버핏은 회의를 하지 않는데요. 좀처럼 하지 않는데요. 대부분 비어있는 자신의 일정표를 보여주면서 일정을 자신이 직접 관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빌 게이츠 일정표는요. 6시 47분에 샤워, 6시 57분에 면도 등 되게 정밀하게 짜여져 있대요. 빌 게이츠는. 이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요. 다만 월스트리트의 소음 등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환경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버핏은 자신에게 잘 맞는 시스템을 선택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보고요. 이 지은이도 6개월 뒤에 취리히로 이사를 갑니다. 버핏에게는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장점도 있대요. 지능이래요. 자, 70세, 80세 아까 상당히 성공하고 더 훌륭해졌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능이 제가 옛날에 한번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지능이 가장 좋을 때가 56세라고 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죠, 지금도? 점심을 먹으면서 보니까요. 그의 두뇌는 동시에 5개 차원에서 가동되는 듯 했대요.
엘리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시에 5개 차원에서 가동되는 듯 했대요. 그의 전기를 쓴 앨리스 슈레더 역시 버핏에게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대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와 함께 점심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두뇌 회전 속도는 나보다 훨씬 빠르다는 그런 느낌이 왔대요. 전에는 내가 옥스퍼드 경제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므로 내 지능으로 버핏과 대적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며 언젠가는 내 지능이 그와 맞먹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대요. 하지만 그날 직접 버핏을 대하면서 나는 도저히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5개의 차원에서 가동되는 듯했다. 두뇌가. 우리 어머니, 저 엄마도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87세? 88세가 다 돼 가시는데 대학교를 나오시고 국문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의식이 좀 안 좋아서 굉장히 제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5개 차원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상상이 좀 안 가요. 엄마의 어떤 그런 통찰력들이 딱딱딱 이렇게 결정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대화할 때 좀 떨어지는 거 보면 되게 슬퍼요. 아, 나도 노인이 되면 저럴까?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훌륭했는데 저렇게 됐을까? 되게 힘든데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투자에서는 내가 버핏을 물리칠 수 없다. 그러나 그를 본받을 수는 있다. 아, 여기서 확 꺾입니다. 이 사람이 또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러나 물리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를 본받을 수는 있다. 아,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날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버핏의 장점은 그의 지능이 아니라 또 지능이 아닙니다. 그의 본성과 완벽하게 조화된 생활 방식이었다. 어긋난 부분이 전혀 없는 듯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와우, 놀랍죠? 이것이 이제 나의 목표는 워런 버핏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한 내가 되는 것이다. 진실한 나를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그가 가르쳐 주었다. 대단합니다. 멋지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핏 하면은 돈, 주식.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책을 이렇게 쭉 보면 버핏 주식, 버핏 주식. 뭐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선뜻 저는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겁도 많고 이렇게 못 잡겠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이 생각을 다 바꿔놓은 거죠. 그의 지능이 아니라 분명히 아까 5개 차원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능이 아니라 본성과 완벽하게 조화된 생활 방식이었다. 이제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충실하게 모방하고 따라가면서 더 진실한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성공의 길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와, 유튜브를 하는 게 이렇게 좋아요. 제가 다 읽고 또 리뷰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만났는데 또 가슴이 이렇게 철렁합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오늘 첫 번째 리뷰 다 했고요. 다음에 2번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또 뵐게요.